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연습생, 여행 계획, 재판, 현장 실습인데요. 먼저 여행 계획이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3월 25일 첫 방송된 UHD 특선 다큐 어스 온 어스 관련 키워드입니다. 해당 다큐는 여행을 통해 환경과 공동체의 가치를 담아냈는데요. 이날은 여정에 동참하길 희망하는 지원자들의 여행 계획을 들어보고 최종 선정된 청년들의 제주 여행기를 예고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되게 좀 슬펐던, OT도 못 갔고 MT도 못 갔고 심지어 동기 얼굴도 못 봤으니까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 저는 25살 웹툰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윤혜원입니다. 사실 기후 활동가로 산다는 거, 그리고 기후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 그 동물 다큐를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거를 보면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대, 이런 것도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 늘 있었는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환경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가 딱 맞아 떨어진 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가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기억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지켜주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K-POP 플래닛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다연이라고 하고요. K-POP 플래닛이라는 단체는 이제 전 세계의 K-POP 팬들이 모여서 기후 행동을 하는 플랫폼이에요. 이 캠페인이랑 가장 연관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이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버린 쓰레기가 이미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양을 한참 넘어섰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캠페인 얘기도 살짝 하면서 그런 걸 연관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만으로 29살, 서울에서 온 김경원입니다. 나이가 좋다. 제 관심은 사람한테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만나서 서울 초등학생들과는 어떻게 인식이 다른지, 너네들은 기후변화를 어떻게 느끼니, 피부로? 그런 건 분명히 답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일상생활에 서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을 만나고 얘기하면서 그걸 제 삶으로 좀 연결고리를 찾고 싶어서 그런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4년째 커플 유튜브를 하고 있는 백팩이라고 합니다. 이 종이가 제가 그저께 받은 집들이 선물의 포장지예요.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 보고 그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거 3개를 넣었습니다. 여행하고 자연하고 사람. 이제 한 2년 전쯤에 호주에서 진짜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네.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실제로 호주에 산불이 나서 얼마나 훼손이 됐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회복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또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고 싶어요. 완전 몰랐어요. 아니 근데 나 3명밖에 안 될 줄 몰랐어. 기본 이렇게 앞으로 하나. 오케이. 잘했다. 갑자기 이렇게 하자. 오케이. MBC 충북에서 제작한 12부작 다큐멘터리 어스 온 어스의 첫 회가 전파를 탔습니다. 대학생, 웹툰 번역가, 크리에이터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12명의 청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낸 만큼 흥미로운 시청 포인트 많았던 것 같아요. 어스 온 어스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고개를 갸웃했는데요. 이 지구에서 우리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줬고요. 또 새로운 생태 장소를 알게 된 것도 굉장히 좀 유익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에 있는 곤충 호텔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 다양한 생태계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힘쓰고 있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장소의 의의도 잘 드러났고요. 또 UHD로 제작이 됐잖아요. 처음에 오프닝이 나올 때 하늘과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큰 화면으로 봤는데 그게 압도하는 어떤 스펙터클이 있더라고요. 이 UHD가 갖고 있는 그 자연 다큐의 어떤 강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회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이 우리 삶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 고민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전에 자주 봤던 여행 프로그램은 이제 명소들의 아름다움을 많이 감상을 하고 또 자기 힐링을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름다운 명소를 찾지만 그 뒤에 엄청난 쓰레기가 숨어 있다거나 이런 기후위기의 그늘을 직접적으로 비추거든요. 자신보다는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모든 이야기의 주체가 이제 코로나 세대로 불렸던 우리 청년 세대가 이야기를 끌어간다는 점에서 더 진심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기성세대로서 또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청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최종 선발을 앞두고 이제 12명의 청년들이 여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환경과 여행에 대한 어떤 철학 그리고 개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아이디어가 많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령 이날 최종 선발에서는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녹색운동가 김강은 씨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다가 커다란 벽을 하나 섭외해서 이 기후위기에 관련된 메시지를 알리는 벽화를 그려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정말 들으면서 귀가 솔깃하는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행이라는 좀 일상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에다가 우리의 어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같이 모색해 봄으로써 좀 더 많은 시청자들이 좀 자연스럽게 관심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3명의 청년을 선발하는 과정에 대한 좀 맥락적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개가 좀 급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준과 좀 평가 요소에 의해서 이들이 선발되었는지를 많은 시청자가 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데믹과 환경, 공동체까지 폭넓은 키워드가 담겨있는 어스온어스. 그 여정의 끝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지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연습생입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달 25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땡처리 엔터 연습생들의 자체 평가가 펼쳐졌는데요. 짧은 연습 기간 동안 완벽 호흡을 만들어낸 주주 시크릿과 결성 3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원탑의 열정적인 무대가 전파를 탔습니다. 둘, 셋, 넷, 때 서로 마주 봐주시면 돼요, 얼굴을. 자, 세븐. 잠깐만, 한 번만. 보셨어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처음 다시 가보겠습니다. 처음이요. 4, 1, 2, 3, 스탑! 드디어 오늘 땡처리 엔터 자체 평가 무대 날입니다. 아,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어떡해! 대박. 먼저 그 주제 밤이 무서워요. 가서 무대를 좀 준비를 해주시죠. 아, 네. 파이팅! 아가씨들. 아, 역시 걸그룹 진주. 진짜 요게 한 2주 안에 만들어낸. 진짜로, 진짜 리얼타임으로, 예. 넌 내 맘이 들리긴 하니 모른 척하니 왜 그리 몰라 이 멍청한 바보야. Hey do you know? Do you? 거의 탔다. 오케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 시간을 쪼개 연습했던 멤버들의 노력이 이번 무대를 통해서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50대, 40대, 30대가 만들어낸 합이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서 충격. 활동 많이 해주세요. 그냥 전부 다 가수 같네요. 한 명씩 본다고 계속 돌려보는 중이에요. 와, 솔직히 웃길 줄 알았는데 웃음기 싹 빼고 예능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멋있다. 두 그룹이 만들어낸 멋진 무대에 박수를 보내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싹쓰리부터 환불 원정대, 최근 WSG 워너비까지 놀면 뭐하니에서는 다양한 음악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죠. 새롭게 시작한 땡처리 엔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 놀면 뭐하니는 정말 음악 콘텐츠를 다룰 때 그 강점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예능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한 것도 시청자들이 놀면 뭐하니 음악 콘텐츠를 좋아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지금 놀면 뭐하니가 대략 200회 정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 100회 정도가 음악 콘텐츠였단 말이죠. 절반 가까이가 이미 음악 콘텐츠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 놀면 뭐하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놀면 뭐하니가 음악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콘텐츠로도 이와 같은 좀 화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저는 이 프로그램에 앞으로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그간에 이제 화제를 모았던 음악 예능의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는 뭐 나쁘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다만 그 방식이 너무 과거와 동일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형식을 도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시청자들의 투표까지 도입을 했지만 결국에는 멤버들만 바뀌고 다른 음악 프로젝트와 차별점이 전혀 없었고, 이제 음악이라는 가장 자신 있는 아이템을 선정을 했지만 그 사용 방식에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똑같은 음악 프로젝트에서 뭔가 다르게 설정을 하려는 노력은 했었던 것 같아요. 땡처리 엔터라는 세계관을 딱 설정을 하고 거기에 오피스 드라마적인 그런 성격도 불어 넣었는데, 저는 이런 세계관이 실제로 어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뭐 유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음악의 어떤 협업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뽕푸유 같은 경우에도 트로트 산업을 뒤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예능적인 재미를 뛰어넘어서는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이 그 이전의 음악 프로젝트에서는 좀 보였는데, 이번에 땡처리 엔터에서는 그런 게 세계관을 설정을 해놓고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떤 중소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어떤 열악한 현실, 이런 것들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예능적인 코드에 녹여낸다면 어땠을까. 재미와 화제성에만 이번에는 집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현장 실습입니다. 이건 무엇과 관련돼 있나요? 네, 지난달 26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현장 실습에 대해 취재했는데요.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기업과 취업률을 위해 이를 방치하는 학교의 실태를 살펴보며 현장 실습 제도의 허점을 전했습니다. 춤추는 걸 좋아하는 소희는 활기 넘치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런 소희가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통신사 콜센터에서 일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인터넷 상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소희의 일입니다. 이른바 욕바지 업무입니다. 고개를 들면 보이는 건 목표치, 팀장은 실적을 외쳐댔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말하면 사회생활은 원래 그렇다. 소희야, 버텨야 된다잉. 소희는 끝내 혼자서 저수지로 향합니다. 다음 소희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주의 한 직업계고 3학년생이던 고 홍수연 양의 이야기를 극화한 건데요. 아버지는 딸이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할당된 고객 응대 횟수를 못 채워 제때 퇴근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내내 일해도 100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실습생이라 그렇게 줘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담임 교사는 몰랐을까요? 교사들은 현장 실습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학생한테 너 여기다 사인해, 현장 실습 협약서 사인해, 이런 얘기만 하고 오지 직접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어떤 과정에서 교육을 받는지는 전혀 들여다보질 않거든요. 홍수연 양처럼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숨지거나 다친 고등학생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스트레이트가 다음 소희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공포가 극심했던 지난 2020년, 직업계고 2학년생이었던 조모 군은 병상 60개 규모 종합병원에 실습을 나갔습니다. 다른 의료진들과 달리 실습생들은 방호복도 없이 코로나 의심 환자를 옮겨야 했습니다. 의심 환자가 확진되면 실습생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는데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에다가 들어가 있으라는 거죠. 지난 2021년 전남 여수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직업계고 3학년이던 홍정훈 군이 요트 밑에 붙어있던 따개비를 떼어내다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10kg짜리 납벨트를 차고 물속에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겁니다.
선착장엔 배를 육지로 올릴 수 있는 기계도 있었지만 냄새가 난다는 주민 민원 때문에 바닷속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이른바 다음 소희 방지 법안까지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기존엔 위험한 업무 금지나 생리휴가 같은 조항만 있었는데 이번에 강제 근로 금지, 폭행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도 추가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현장 실습생들은 지금까지 괴롭힘이나 착취, 폭행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에 하소연할 수 없었던 겁니다. 폭언부터 실적 압박, 장시간 근무에 낮은 임금까지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타까운 현장 실습 실태가 전해진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니 슬픕니다. 일찍 진로를 정한 학생들인데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어른들이 보듬어주고 자리를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무심한 이 사회 어른들 때문에 희생된 아이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현장 실습 구조에 분개하고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방송을 지켜보셨는지 궁금해요. 영화 다음 소희를 보는 내내 먹먹해하던 관객들과 같은 마음으로 스트레이트를 시청했는데요. 울먹이던 관객의 인터뷰가 이 스트레이트 보는 내내 계속 귓가에 남더라고요. 학교는 꿈을 꾸는 곳이지 감정 노동자를 길러낸다거나 사회적 기득권의 세력에 배터리를 키우는 곳이 아니다. 정확히 유표를 찌르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이번 보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 다음 소희들에 대한 취재로 현실을 소환하는 동시에 또 댓글에서처럼 어른들의 역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참 암담한 게 이렇게 책임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려고 하는 게 유가족이라는 점이었어요.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오히려 후퇴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모습이 참 비교되더라고요. 현사회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다음 소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참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현장 실습 제도로 시작을 했지만 실은 스트레이트가 노동인권 전반의 문제를 다 아울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국 특성화고 노조위원장의 말처럼 정말 너무 노동자를 막 대우하는 이게 실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발언이 아주 크게 다가왔는데요. 학생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노동 현장에 취업한다고 해서 그런 위험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까지 짚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스트레이트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영화보다 더 처참하게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 실습 현장의 문제를 좀 취재를 통해서 밝혀냈다라고 생각해요. 제주도 생수 공장에서 현장 실습 중에 사망한 고 이민호 군의 장례식장에서 이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들고 제시한 기업 대표의 이 비상식적인 행동은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인간으로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분노감도 들고 나중엔 좀 허탈한 마음까지 좀 들었습니다. 이날 보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현장 실습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존재에 대한 근본적 존치 여부까지 좀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장 실습을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생이 간다면 우리가 사회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외면했을까?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부 문제라고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소수자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까지 좀 보여준 그런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다음 소희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날까지 스트레이트의 끈질긴 보도 이어나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판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나요? 3월 24일 방송된 조선 변호사 프리미어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금토 드라마 조선 변호사의 첫 방송을 앞두고 스토리를 예고하는 프리미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재판으로 원수에게 복수하려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의 매력을 보여주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웹툰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왕실 이야기가 아닌 조선시대 외지부라는 참신한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 조선 변호사. 하면 송사를 하시오, 송사를. 송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체 이 송사가 뭔고 하니 소송에서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이르는 말로 이 드라마에서는 조선시대 송사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바 양반 노비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송사를 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한문을 잘 모르는 백성을 대신해 소장을 대신 써주고 변론해주는 사람이 바로 외지부였으니 내가 외지부 강한수요. 조선 제1의 외지부 강한수. 야밤에도 사람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과 판단력, 특히
수량을 갖췄다는 것 증명해야 합니다. 청산유수와 같은 변론, 거기에 좌중을 사로잡는 빼어난 연기력, 민법, 상법, 형법은 물론 명나라법까지 통달한 마성의 외지부. 내가 미끼를 던진 것은 다른 곳이다.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외지부가 된 강한수, 복수를 위해 칼춤추는 그의 대화력을 본방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자, 이번에 소개할 분은 소원각의 여종, 소원이 귀티나는 이분의 정체는 바로 전하, 노이. 조선의 공주님이셨으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지 못해 안달. 그만! 도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행동력까진 좋았으나 나리께 한눈에 반했어요. 겉으로는 사모한다면서 뭔가 다른 계획 있으신 바? 강한수를 제 사람으로 길들이고자 합니다. 신분을 속인 공주님의 강한수 길들이기 대작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턴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스토리 개봉박두! 시작된 세계의 재판, 원측 소상공인 박시태, 특측 장시상담 장대방, 판윤대감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판. 저희 상단은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장사하는 정식 상단입니다. 세금은 우리도 냅니다. 대전에 자리 잡은 장사치에 대해서는 매달 종이돈으로 넉 장씩 내라고 하였고 우리는 국법대로 장사를 한 것뿐인데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저희는 관례를 따른 것이옵니다.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정식 상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척치게 가져온 판례를 잽싸게 가로챈 강한수. 当到抱歉，这不是法典里的内容。 조객주가 가지고 온 판례는 경인년 4월 초 3일 우리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 송사의 판례이옵니다. 분위기도 무르익었겠다. 드디어 시작된 대환장 필살기. 여긴 어디? 조선! 우리의 법은 뭐다? 어때? 왜 명예의 판례대로 판결을 해야 합니까? 외지부 강한수와 신분 숨긴 공주의 공조가 시작되니 통쾌한 법정 활극이 궁금하다면 본방사수요. 얼씨구. 3월 31일 첫 방송을 시작한 조선 변호사의 막이 오르기 일주일 전에 공개된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세련된 사극 느낌이에요. 본방송 기대하고 있을게요. 연기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배우님들이 많이 출연하는 작품이라 과연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너무 궁금하네요. 원래도 사극 드라마를 찾아서 보는 편인데 조선 변호사라는 점이 이색적이네요. 기대하고 있어요. 배우들의 활약과 콘셉트 등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MBC에서는 그간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꾸준히 프리미어를 편성하며 대중의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이번 프리미어가 드라마의 기대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네, 전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조선시대 사극하면 굉장히 익숙한 왕실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의 외지부라는 좀 독특한 소재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설명이 되게 가이드 안에 꼭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날 방송이 그런 점들을 잘 짚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가 신분과 성별 구별 없이 누구나 송사를 할 수 있었던 시대라는 걸 짚어줬고 그 사회적인 배경과 전문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했고요. 첫 송사 에피소드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현재에도 이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대 상권 세력과 또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한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민중 히어로로서의 역할을 되게 잘 보여줬고 그런 점들이 드라마에 대한 어떤 흥미로움을 좀 더 높여준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하이라이트를 잘 편집을 해서 캐릭터와 내용을 동시에 전달해 줬어요. 그 주인공이 이 송사를 치르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소인은 소인이 공부한 것은 법전이든 책이든 심지어 조보까지 한 번 본 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간 본 법전들을 모두 외우고 있는 덕분에 반전을 꾀할 수 있었다 이걸 보여주면서 조선시대의 재판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를 시청자들도 알 수 있고 또 이 캐릭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동시에 보여주는 효과적인 구성이었고요. 또 나레이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둘 중에서 동치 역할을 맡은 배우가 나레이터를 했는데 드라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귀에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감칠맛 나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낯설 수 있는 캐릭터 배우였는데 이렇게 나레이터를 맡음으로 해서 이 배우와 이 캐릭터와 좀 안면을 트고 친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드라마 프리미어의 좀 본보기로 봐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그런
콘텐츠 구성과 내용을 전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반부를 보면 주요 캐릭터의 특성을 정말 선택적으로 압축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고 중후반부로 넘어가면 이 스토리를 또 잘 정리를 해서 시청자들이 충분히 극적 친밀감을 가지고 첫 회부터 편하게 볼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주인공인 강한수 같은 경우에 마치 돈을 밝히는 현대판 세속적인 변호사의 느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복수를 위해서 무언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암시를 좀 주면서 반전적 재미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선시대 변호사와 재판이라는 정말 참신한 주제에다가 이 주연 배우들의 개성 넘치는 연기력 그리고 스토리까지 더해지면서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 변호사가 프리미어에서 쌓아올린 기대감을 발판 삼아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